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345페이지에서 한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346페이지의 6번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는데요. 작년 9월 1일 날 주식 1000주를 주당 1300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주식회사 정상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산 때 1,500원으로 표기를 했겠죠. 이걸 이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분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10월 1일 날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매각과 관련된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되겠죠. 1,500원으로 평가한 주식을 1,000원에 매각했으니까 한 주당 500원씩 손실을 본 거예요. 500원씩 1000주니까 50만원 손실을 봤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50만원이다. 어렵지 않죠? 네. 1,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잖아요. 한 주당 500원씩 손해본 거니까요. 1000주니까 50만원. 그래서 4번이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분계, 그 다음에 평가 시 분계, 처분 시 분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이걸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 시 분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2023년 9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까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0주를 1300원, 한 주당 1300원에 샀어요. (130만원이죠) 대변에 현금으로 샀어요. 130만원. 이렇게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날 결산 분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주당 2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죠? 단기 매매증권 얼마 증가하냐면 200원. 근데 1000주예요. 20만원 증가했죠? 대변에 이걸 이익으로 기록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원 이렇게 잡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매각 시, 처분 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처분 분계할 때 요게 나와야죠. 처분 손실 50만원 나오겠죠? 자, 2024년 10월 1일 날 처분을 합니다. 처분 시 분계는 1,000원에 매각합니다. 1000주. 그러면 현금이 100만원 들어왔죠? 1,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100만원 들어와요. 자, 대변에 뭘 매각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 1000주를 매각했죠.
이 천주는 최초에 130에 샀습니다마는 기말에 20만 원을 추가로 증가시켜 가지고 지금 장부에 150만 원으로 평가된 거를 팔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150만 원이에요. 천주는 15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50만 원 손해봤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50만 원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이게 처분시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시 분계, 요 분계에 의해서 답이 요거다라고 지금 우리가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해서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래요. 다음은 이제 재고자산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347페이지에서 한 문제 골라보면은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2월 중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고요. 2월 말 현재 상품의 취득 원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취득했냐면요. 2월 2일 날 외상으로 1000개를 샀습니다. 단가는 1200원이에요. 그럼 120만 원이 취득 원가죠. 그런데 그 밑에 운반비가 10,000원이 들어갔어요. 운반비도 취득 원가죠. 운반비도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9일 날 매입 애누리 2월 9일 날 우리가 애누리를 신청해 가지고 5,000원 깎아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5,000원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000원입니다. 매입 원가에서 5,000원 빠져요.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매입 할인 10,000원 또 10,000원을 또 할인 받았어요. 10,000원 또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은 반품시킨 거예요. 매입한 것을 반품했어요. 3,000원어치는 반품했어요. 그것도 빼줍니다. 네, 그러면 얼마인가요? 121만 원에서 5,000원, 만원, 13,000원, 18,000원을 빼면 18,000원을 빼면 119만 8천원인가요? 아니 2,000원인가요? 119만 2,000원? 계산해보면 되겠죠? $120만 원에서 빼기 18,000원 더하기 10,000원. 예, 119만 2,000원. 예, 2번이 답이 되죠. 2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매입 시에는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한다는 거. 운반비 이런 거. 만약에 매입할 때 보험료가 들어갔다. 매입 시 보험료 포함합니다. 원가에. 예, 하지만 애누리, 매입 애누리 또는 매입 할인 또 매입 환출 이것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애누리는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 할인은 가격을 대금을
외상 매입 대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할인받는 거, 환출은, 매입 환출은 상품의 하자가 많아가지고 그냥 반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주는 거죠. 더할 거, 뺄 거를 잘 계산하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48쪽에서 하나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AT 1급에도 이 문제는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장부를 주고 재고 금액을 계산하라든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1월 상품 재고장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월 말 현재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얼마로 기록되는가? 단 수량감모는 없고 저가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총평균법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 평균 단가를 구하라 그랬죠? 자, 월초 재고 금액은 10,000원. 그 다음에 15일 날 매입한 금액은 500개 곱하기 130원 하면 얼마 나와요? 65,000원. 예, 그래서 요 매입하고 기초 요 두 개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의 합계가 75,000원이 나와요. 이것을 수량의 합계로 나누어 줍니다. 수량이 600개죠. 나누기 600 하면은 평균 단가가 나오죠. 평균 단가 얼마 나오냐? 108원이 나오네요. 108원. 소수가 좀 있네. 3333. 아니다. 제가 계산 잘못했나봐요. 75,000원 나누기 600원 125원입니다. 108원이 아니라 125원. 자, 125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면은 재고 자산을 물어봤으니까 평균 단가 125원 곱하기 재고 수량 하면은 재고 금액이죠. 자, 재고 수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600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팔았어요? 50개, 250개, 200개. 500개를 팔았죠. 판매한 수량이 전부 더하면 500개입니다. 그러면 600개 중에서 500개 판매했으니까 재고는 100개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100개를 곱하기 하면 얼마 나와요? 12,500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재고자산은 12,500원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평균법 문제는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네, 다음 349페이지에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식회사항공은 22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서울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투자 자산이죠. 다음 자료에 의해 24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아까 앞에서 전전 문제에서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 해봤죠? 네, 이번에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 계산하는 문제를 만나봤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최초에 얼마에 취득했느냐? 100만원에 취득했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느냐?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에 취득해 가지고 24년에 11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이익 10만 원이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10만 원. 답은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 빨리 찾으시면 돼요. 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데이터 2개만 찾으셔야 돼. 맨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는가,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2개 찾아서 빨리 빼주면 됩니다. 100만 원에 사가지고 마지막에 110에 팔았구나. 마지막 판매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것을 분계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저 단기 매매 증권도 그러했듯이 2022년 취득 시 분계. 자, 어렵지 않죠?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서울.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22년 말 이것을 평가했어요. 자, 90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차변에 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죠. 자본이 차변에 오면 자본 감소, 자본에 표시되어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니까 대변에 기록하면 자산 감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산 감소 되는 거죠.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서 비용 발생이죠. 그거는 비용 발생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처분할 때까지 이건 잘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2023년 말 또 평가를 했습니다. 120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90만 원짜리가 120이 됐습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증가시켜야죠. 그래야 120이 되죠. 자, 대변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오르면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본의 감소로 잡아놨던 것을 자본 증가로 돌려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차변에 기입해주면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원은 뭐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본이 증가했는데,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0만원은 증가했지만 여기 감소된 것을 정리한 거니까 없어진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이제 없어요. 원짝에 가면.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20만원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지금 원장이 제로다. 잔액이 없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20만원 남은 상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23년 말에 이렇게 평가를 했고, 마지막으로 2024년 중 처분을 했습니다. 자, 처분시 분개 해볼게요. 110만원에 팔았어요. 자, 차변에 현금이 110만원 들어오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차변은. 자, 대변 얼마짜리 처분한 거죠? 자, 처음에 100만원에 사가지고 90만원 됐다가 지난해 말에 120으로 평가해 놓은 거예요. 120만원짜리 처분한 거예요. 대별의 매도가능 증권은 120만원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이 주식으로 인해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본 잔액이 220만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줘야 돼요. 왜냐? 매각해버렸으니까. 이 주식을 매각해버렸으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그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매도가능증권을 정리할 때, 팔았을 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차변의 합계는 130이요. 대변의 합계가 120이죠. 대변이 10만원 채워야 되죠. 대변에 10만원 채워야 되죠. 그게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으로 표시합니다. 10만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처분 이익은 얼마다? 10만원이다.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자, 그래서 4번의 문제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와 같이 취득시 분계, 22년 말 공정가치 평가시 분계, 23년에 평가시 분계, 마지막으로 처분했을 때 분계,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 할 줄 알면서 답은 이거다.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계를 4단계로 이렇게 분계를 해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론 문제로 나오면 언제 이거 분계를 다 해봅니까? 뭐 할 시간이 없죠. 바로 답을 찾아야 돼요. 바로 답을 찾는 방법은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렇게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10만원 이익 봤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것을 회계 처리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취득 때부터 기말에 평가하다가 24년 어느 날 처분했을 때까지 회계 처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매도하는 증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하나 골라볼게요. 유무형 자산에 대한 문제에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비화폐성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 비화폐성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다. 그러면 무형이라는 거죠. 무형. 그리고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무형 자산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형 자산. 그럼 아래 보기에서 무형 자산만 찾으면 되겠죠. 4번이죠. 4번이 무형 자산입니다. 1번을 보면은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지만 임대보증금이 무형 자산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임대보증금이 부채예요. 부채.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죠. 비유동 자산. 근데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의 상대 개정 과목이죠. 비유동 부채. 그 다음에 2번에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죠. 비유동 자산. 유형 자산으로, 아니, 유형 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네, 재고자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실 거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아니죠. 투자부동산, 네, 투자자산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특허권과 광업권은 다 무형자산입니다. 자, 개정 과목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지출을 했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가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용도 변경을 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도 변경 뭐가 있을까요? 토지의 용도 변경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용도 변경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될까요? 그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빌딩에 피난시설을 설치한다. 자, 빌딩에 피난시설이 없었는데 지하를 파가지고 피난하려면 지하에 안전하게 이렇게 굴 같은 거, 구축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수도 설비도 해야 되고 음식물도 저장해야 되겠네요. 그러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빌딩의 새로운 증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층 건물을 6층, 7층 올리는 거나 피난시설 설치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그래서 이건 증축입니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번,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벨트를 대체했다. 이건 바꿨다 이거죠. 벨트 바꾸는 거 이거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냥 수선비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라번, 건물의 외벽을 도색했어요. 네, 우리가 건물도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야 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수선비입니다. 그냥 더러워지니까 도색한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다와라는 수익적 지출이고 가나가 자본적 지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1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 주식회사 한공은 23년에 본사 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했으며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23년 말과 24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120만 원과 9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면 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토지의 재평가 손실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의 경우에 가격이 오른 건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떨어진 건 재평가 손실이다라고 우리 정리했고요.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이제 보면은 질문한 것은 24년도에 재평가를 질문했지만 이거는 자본이기 때문에 과거 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최초에 100만 원에 산 토지가 첫 번째 평가 때 12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으므로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있었을까요? 20만 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의 잉여금이 지금 20만 원 있는 상태입니다. 요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90만 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때 30만 원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30만 원을 재평가 손실로 보면 안 되죠. 요 잉여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먼저 해야죠.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으로 봤던 자본을 정리하면 얼마가 손실이에요? 10만 원만 떨어진 거예요. 10만 원만. 과거에 20만 원 올랐던 걸 생각해야죠. 이걸 정리하고 재평가 손실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을 빨리 찾는 것은 그렇게 빠른 계산으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거고요. 분계를 또 할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23년에 취득시 분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되죠? 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1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다. 예. 그러면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100만 원 맞죠? 그 다음 2023년 우리는 매년 말마다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재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하니까 23년 말에 재평가하고 또 24년 말에도 재평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에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공정가치가 120만 원이 됐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차별의 토지를 얼마 증가시켜야 돼요? 20만 원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대변에 기록되는 것은 뭐예요? 잉여금이죠.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념 과목입니다. 이것이 수익이 아니고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에 해당되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내년까지도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2024년에 또 재평가를 했어요. 기말에 재평가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9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23년 말에 120이었던 토지가 9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면 30만 원 떨어졌죠? 그럼 대변에 토지는 30만 원 줄어야 됩니다. 감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자산 감소. 근데 차변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이 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이 있어요. 전기 말에 이거를 대체시켜야 돼. 먼저 없애준다 이겁니다. 그거를 먼저 없애주고 10만 원 더 떨어졌잖아요. 그것만 손실로 인식해요. 재평가 손실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이거예요. 토지가 30만 원 하락했지만 가격이 30만 원 하락했지만 당기의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은 손실액은 10만 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 말에 재평가할 때 자본으로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잡어 처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상기시키고 더 추가 하락한 것만 재평가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이 분계가 여러분 가능해야 됩니다. 예. 답을 찾는 것은 빨리 찾을 수 있죠. 10만 원이라는 거. 네, 그것을 분계로 풀이를 하려면 이 분계에 의해서 재평가 손실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분계를 설명하려면 그 전 단계 요 분계를 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시 분계와 23년 기말에 평가했을 때 분계 그리고 요 자본을 왜 이때 차변에 와서 서로 이렇게 상계시켜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죠. 19번 문제 요거 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FAT 1급에서 나올 수 있는 회계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상당히 지금 깊어졌죠. 문제들이 자본과 관련된 문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준이 좀 높아졌구나. 이론 문제가 FAT 1급보다 좀 수준을 높여서 이런 지금 연습 문제를 출제했구나. 실제 문제가 약간 수준이 높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또 하나 골라볼게요. 353페이지에서는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7월 1일에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료입니다. 24년도 기말 재무상태에 비해 표시될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23년 7월 1일 날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1,500에 일괄적으로 취득했는데요. 취득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토지가 1,200, 건물이 800이었습니다. 그럼 합치면 2천만 원인데 1,500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00을 12대 8로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토지 건물을 합쳐서 1,500에 샀으면은 우리가 감가상각은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요. 건물만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려면 건물의 취득원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800만 원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토지는 1,200이 되는데요. 그러면 합치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1,500에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요. 뭘 먼저 계산해야 되느냐? 건물의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의 비율로 안분 계산해내야 됩니다. 안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합쳐서 1,500에 샀습니다. 1,500만 원 곱하기 건물분. 자, 뒤에 여기 토지와 건물의 취득 금액에서 동그라미 6개를 다 떼어버리고 12대 8을 생각해 봅시다. 12대 8이니까 토지가 12, 건물이 8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20이죠. 그래서 8 나누기 20. 20분의 8이 건물인 거예요. 20분의 8. 자, 토지가 12, 건물이 8이죠. 뒤에 동그라미 6개 떼면 12대 8이에요. 토지 대 건물이. 그러면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20분의 8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나오게 되죠. 자, 1,5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20 해봐요. 600만 원 나오네요. $600만 원 나오죠. 요게 건물이에요. 이게 건물의 취득원가입니다. 자, 이제 건물의 취득원가를 알았으므로 건물의 장부금액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냐면 24년도 말. 그러면 1년이 지났잖아요. 24년도 말이면 1년 6개월이 지났네요. 자, 왜냐면은 자, 이 토지와 건물을 작년 7월 1일 날 샀으니까 작년도는 6개월. 그리고 올해 1년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에 해당되는 뭐를 계산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죠.
왜냐하면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이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여기 감가상각 방법 여기 알려놨어요.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월할로 상각해라. 월할이라는 것은 작년 거도 계산해라 이겁니다. 작년에 7월 1일 날 취득했으면 작년 거는 6개월치만 계산해라. 이게 월할 상각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600만 원을 정액법이니까 1년에 얼마씩이에요? 600만 원 나누기 10년 하니까 1년에 60만 원이죠. 이게 1년분이에요. 1년분이면 1년 6개월이면 거기다가 30만 원 더하면 되죠. 이것이 1년분이고 따라서 1년 6개월 분은 얼마가 된다? 90만 원이다. 이게 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 자,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 나왔습니다. 자, 600만 원에 취득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510만 원이 장부금액이다. 2번이 답입니다. 요게 장부금액. 600만 원에 취득해가지고 90만 원 감가상각을 했으니까요. 510만 원이 장부금액이 되는 것이다.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의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매입할 때 합쳐서 얼마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샀을 때는 장부에 잡을 때는 이것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해가지고 장부에 취득원가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0번까지 했는데요. 그 밑에 31번과 32번이 정부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정부보조금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그 밑에 거 두 개 다 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는 감가상각하는 방법, 감가상각하는 방법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했을 때에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로 취득원가를 잡아야 맞는 것인지, 그거는 공정가치의 금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다. 그 방법 해서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